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중국에서 10년 만에 최악으로 기록된 대규모 황사가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상륙한 모래먼지가 모두 쏟아져 내리지 않고 일부만 떨어져서 최악의 황사는 피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지역의 대기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호흡기 질환 등 건강관리가 각별히 필요한 분들은 물을 자주 마시면서 집안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께 큰 허탈감과 실망감을 드렸다고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의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LH 사태와 관련한 여야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여전해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간 최종 단일 후보가 내일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첫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본상, 음악상 등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는 한국인 최초로 여우 조연상 후보에 지명됐고 스티븐 연도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나무 주연상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미나리의 수상 가능성 잠시 뒤 전망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끊고 공공기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고 자세를 가다듬겠다며 공직자들을 시작으로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을 향해서는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는 근본적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국회가 논의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과 별개로 자체 직무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부패 예방과 제재, 감독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지시입니다.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 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이사 부동산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 전에 밝힌 정면 돌파 기조만으로는 사태 진정이 어렵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민의힘이 LH 사태 특검과 국회의원 부동산 소유 전수조사를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토지거래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LH 사태와 관련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여야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국정조사마저 보궐선거 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LH 사태 특검과 국회의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지지부진한 공방이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 다행이라면서 곧장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화답했지만 성과가 나기까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전수조사의 경우 조사기간과 대상자 범위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달라 첫발을 떼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나 기관,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방식을, 정의당에선 국회 내 조사기구나 국민권익위 조사 의뢰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여기다 민주당이 제안한 선출직 공직자 전원조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청와대와 공공기관도 포함하자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또 특검의 경우도 후보 추천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5월은 돼야 겨우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여야 합의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건 국정조사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차피 선거 전 결과를 내기 어려운 특검과 전수조사 제안을 받아들이고 국정조사를 역제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해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은 개인정보들을 다 받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국정조사에서 과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LH 사태가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야당은 공세를, 여당은 방어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보다 선거를 위한 셈법 계산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LH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PC의 일부 파일이 삭제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복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딸의 이름으로 경기시 흥의 땅을 사 투기 의혹을 받는 이복희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시흥시 의회 이복희 의원이 경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 분석 과정을 참관한 겁니다. 정식 소환이 아닌 만큼 직접 조사가 진행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님 대출받는 과정에 개입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오늘 조사 때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앞서 지난 6일 한 시민단체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인 지난 2018년 9월 이 의원이 딸 이름으로 경기도 시흥의 땅을 사들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듬해 건물까지 올려 이른바 알박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경찰은 이 의원과 함께 고발된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의 사무실,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미 있는 자료 확보하셨나요? 개발 정보 관련한 자료가 있었나요? 경찰은 지난 9일 첫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LH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18대를 1차로 포렌식했습니다. 이 가운데 초기화와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분석이 어려운 휴대전화 4대와 태블릿 PC 3대는 국수본에 넘겨졌는데 삭제 파일 일부가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전자장치가 원하는 방향으로 복원이 잘 되고 있다며 이미 일반적인 자료는 정상적으로 추출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LH 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LH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전국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로 확대되면서 규모가 커진 만큼 일선 경찰청의 관련 수사 지침을 공유하는 등 소환 전 사전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허술한 농지법 체계가 외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각종 편법이 난무하며 법 취지가 무색해졌는데요. 정부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경자 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무색하게 농지는 외부 땅 투기 세력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본업으로 하지 않고도 농지를 소유할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농지법을 보면 농지 소유 제한 조항이 있지만 그 예외 경우가 무려 16가지에 달합니다. 주말 체험용 농에 쓰이는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또 생육기간이 2년이 넘는 식물만 심으면 농사로 인정해주는 시행령 조항 역시 농지 소유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 덕분에 농지를 쪼개 주말 농장으로 신고하거나 묘목 등을 심는 등의 수법은 마치 공식처럼 자리 잡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발 후 차익을 노리는 가짜 농민을 걸러내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별은 주관적으로 투기의 목적이냐 아니면 진짜 묘목을 재배해서 판매할 목적이냐 이 차이밖에 없으니까 현행 농지법으로는 이걸 이제 단죄하기가 어렵죠. 정부는 우선 현재 1,000제곱미터를 넘는 농지를 취득할 때만 적용되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신고하도록 해 투기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 확인을 담당하는 인력이 지자체마다 한두 명에 불과한 현실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개선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수술대에 오른 토지주택공사 LH의 혁신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한과 정보를 분산하기 위해 LH를 4등분해야 한다는 논의부터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다양한 혁신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국민 신뢰를 잃은 LH에 대한 개혁 작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맡았습니다. 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LH를 기능별로 쪼개 권한과 정보의 집중을 줄이는 개혁 방향에 정부와 여당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LH는 신도시 조성부터 공공주택 분양,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국가 주택정책 전반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부 논의와 여론 추이,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LH 혁신 방안의 윤곽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 규모 184조 원의 직원 수 9,500명의 공영 공기업 개혁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편 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계에서는 LH를 4등분해 권한과 정보 집중을 분산하는 제안이 나옵니다. 택지개발은 LH가, 주택사업은 주택공사, 지은 주택의 관리는 관리공단, 도시정비와 재생은 도시재생공사가 각각 맡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국토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도시전문가인 김진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주택청을 만들어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등 주거 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LH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능을 쪼개고 분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섣부른 조직 개편은 업무 효율을 망치는 만큼 투기할 엄두를 못 내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입니다.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사람이 문제인 만큼 강력한 내부 통제와 처벌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바닥에 떨어진 윤리의식을 높이는 게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하면서도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LH 혁신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기 신도시로 결정된 경기도 고양 창릉지구에서 토지를 사들인 군무원에 대해서 국방부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다른 지역으로도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과정에서 또 다른 투기 의혹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방부 직할기관인 시설본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씨는 지난 2016년 경기도 고양시 34단 맞은편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2014년 부대 해체가 결정된 이후로 규모는 약 4,000제곱미터, 1,200평 정도입니다. 가족 명의로 매입했는데 해당 부지는 2019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양 창릉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설본부가 군부대 이전과 시설 공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조사가 아닌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군무원은 현재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부대 문제를 둘러싼 투기 의혹이 일자 국방부는 조사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34단뿐만 아니라 해체나 이전이 검토되는 도시 인접부대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거나 군사 보호구역 해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우선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불법이라며 정부 차원의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LH 투기 의혹이 4.7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부상하면서 여야가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LH 의혹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의 전망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 분노가 엄청나게 지금 치솟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조사할 필요 있나 아무도 이런 얘기를 꺼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는 됐는데 두 당의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대표하고 김내연 대표. 대통령부터 민주당 의원들까지 문재인 정권 인사들 중에서 영동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래서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공공주택 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 주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주호영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여야 수석 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제안한 이번 재보궐선거 출마자와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국민의힘에서 수용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네. 자, 특검을 하자 그러면 특검법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법에다가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특검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 지방의원, 따지자면 많은데. 글쎄요, 그것부터가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별검사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검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의 수사 대상 그리고 수사 특검은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다 따로 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특검법에 보면 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선택한 사건에 관해서 이 특검을 출범을 시키는데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어떤 정치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두고 특검이 설치가 됐는데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말고는 사실 기존의 특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고위공직자가 처음부터 연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말씀하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건화된 게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뭔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 특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건으로 볼 것이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찰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 내용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좁히거나 넓히는 그런 정도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검찰이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거기서 또 특별 검사 체제로 이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검사는 본래 6대 범죄만 하기로 돼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 검사는 거기서 해당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파견 나가서 해야 되나요? 특별 검사는 이제 별도의 검사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고요. 사실 이게 이 고등검사장급 대우로 해서 전직이든 현직이든
현직이 아닌 전직 대개 이제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로서 특검을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게 자체가 특별검사라고 하는데 검사라는 표현 호칭을 쓴 것 자체가 검사가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예. 특별검사도 당연히 그걸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하. 이제 검사의 역할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별검사는 그러면 과거의 검사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도 약간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 대개는 이 특검을 설치하고 나면 이 검찰에서 현직 검사들을 파견을 받아서 그 검사들이 주축이 돼서 수사를 많이 그렇죠. 했었는데 예. 이제는 현직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됐거든요. 파견 나온 검사의 권한 자체가 거기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견을 나오기 전에는 없는데 파견을 하면 그럼 특검 소속이니까 이게 수사권을 가지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주로 그분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은 뭐 미묘한 차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어떤 그 법적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그동안에 이렇게 쭉 취재하면서 지켜보면 특검법 만드는데 한 달, 두 달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한 달, 두 달 걸려서 만든다라고 하면 글쎄 시일도 꽤 지나고 물론 재보궐선거는 후딱 지나갈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의 증거인멸은 또 다 돼버리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현재 700명이 넘는 규모로 이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실제 수사는 경찰이 중심이 된 합동수사본부에서 거의 다 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수사 결과에 있어서 뭐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혹시 그 수사 과정에서 이 합동수사본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뭐 고위직이 연관이 돼 있다든가 이런 상황에 특검이 실제로 발의가 되지 처음부터 모든 사건을 다 들여보는 그런 형태의 특검은 아닐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한 달 반이고요. 예. 긴 경우에는 거의 80일 가까이 걸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허. 그게 저도 보기 전에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게 그때 가서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수사는 시작됐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국회에 이제 국정조사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 수용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럼 국정조사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것도 또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야 간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들으신 것처럼 3기 신도시 예상 지역의 거래 내역을 전부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한다. 그럼 이게 국회가 그런 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인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기관도 없을 것 같고 거기에 그러면 뭐 검찰이라든가 감사원 같은 데 협조를 받는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검찰과 감사원에게 이거 국정조사를 대신 맡길 수 있을 만한 근거법들도 딱히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넓히는 것은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대개는 뭐 특별한 기관이라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그렇죠. LH공사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를 한다 이런 정도까지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거기 거래량 전부를 다 국정조사의 방법을 한다? 이것도 조금 국정조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차라리 신도시 3기와 관련돼서 뭔가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번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가 나오면 그와 관련돼서 혹시 특이사항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집중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수사를 벌려보고 거기에서 드러난 특징들을 보면 어느 기관에 쏠려 있다든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관한 걸 불러가지고 이제 국정조사를 따져묻는다 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 전수조사합시다 그러는데 국회의원들 300명을 하는 걸로는 끝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부인도 따져봐야 되고 네. 자녀들도 따져봐야 되고 처갓집 쪽의 식구들도 또 더 따져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범위죠. 이것도 자기들끼리 뭐 논의를 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누가 그러면 들여다볼 것이냐라는 누가? 건데요. 그걸 누가 들여다보는 가지고 여야가 역시 벌써 약간의 신경전을 벌이죠. 야권에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나 감사원에서도 힘을 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수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럼 뭐 아니면 다른 뭐 어떤 걸 해야 그렇죠. 될까요?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양쪽 기관의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업무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 별도의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국회 내에서 어찌됐든 이루어지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맞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300명에서 그 범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3기 신도시 전체를 조사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땅을 여기 갖고 있더라. 여기까지 나왔다고 쳐도 그러면 이게 재테크인지 투자인지 투기인지를 가려내려면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도 가려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사들인 거는 어떻게 보면 사들인 거지 불법이거나 뭐 위법한 일이 없다면 뭐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도덕성의 흠결은 있을지 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요. 국회 만에 하나 만약에 문제점이 정말로 불법성이 있는 부분이 의심이 간다라면 아마도 이거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로 그냥 전수조사로 드러날 정도의 어떤 투기가 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가능할까? 예전이란 모를까? 지금은 그런 정도이면 이미 선거 과정이라든가 다른 검찰의 이 인지수사 과정에서 이미 포착이 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현실성이 좀 많이 솔직히 저는 낮아 보입니다. 네,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도 뭐 이것저것 다 드러나지만 강제로 팔라고 그럴 수도 국회의원들한테는 뭐 강요할 수도 없을 것이고 좀 난감합니다. 이러다가 4.7 재보궐선거 끝나면 또 시간 끌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다들 이런 의심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저는 뭐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킨 부분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드러난 게 있지 않습니까? LH공사의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쉽게 돼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 법령의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법령의 형사처벌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다는 부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법률 제도적인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들은 국회의원들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고 사실 수사는 이미 시작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너무 정치적으로 요란하게 얘기하지 말고 믿고 지금 출범한 합동수사본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수사이거든요. 이게 뭐 정치적이고 법리가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깨끗하게 승복하라고 보완할 부분들 보완하는 쪽에 뒷받침을 국회가 해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대선이 이어지니까 아마 대선에서는 과연 이런 투기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관련 기관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단일화 시한을 사흘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과 입당 이슈일 텐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오늘 TV토론회에서도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제안은 야권 단일화 경쟁에서 이기려면 보수 표심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후보 등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합당이 아닌 입당을 하라고 역제안했습니다. 오는 19일이 단일화 마지노선인데 이 합당에는 난관이 많고 솔직히 말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늘이라도 입당을 결단하면 여론조사 문구도 양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 후보 측은 적합도를, 안 후보 측은 경쟁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안 후보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황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 후보는 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김 위원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이 될 텐데 이런 상태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안 후보는 자신이 단일 후보가 되면 김 위원장을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며 도와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에 오 후보는 사실 김 위원장과 안 후보의 인간적인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조직적, 자금적 면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화합적 결합이 어려울 수 있음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의 셀프 보상 논란을 두고도 공방이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네, 오 후보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이 사실이라면 바로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강경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처가와 가족 땅의 보금자리 지구 지정에 관여 지시를 받았거나 압력을 경험한 서울시 직원과 LH 직원이 있다면 양심 선언을 해달라고도 했는데요. 한 명이라도 압력이 있었다면 바로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내곡동 땅은 전임 시장 시절에 이미 국민 임대주택 예정지구였다며 당시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안 후보가 2008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분명히 기재돼 있는데 정말 몰랐느냐고 되묻자 처가에 어떤 땅이 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며 예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무상급식에 아직도 반대하느냐고 물었는데요. 오 후보는 무상급식보다 세금급식이라고 하고 싶은데 부자 무상급식에는 여전히 반대하지만 이미 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실무 협상은 막판 진통 속에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재개됩니다. 내일과 모레 여론조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협상 시한이어서 밤샘도 불사한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다고 해명했었는데 이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착오가 있었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마치 다스는 자기 것이 아니라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이 거짓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처가 땅이 포함된 내곡동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이른바 셀프 보상 의혹. 오 후보는 자신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포함됐던 지역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재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시점에 나왔던 흑색선전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려먹는 곰탕 흑색선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 후보의 해명과 달리 노무현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 당시 자신이 시장으로 있을 때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후보도 앞선 해명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06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지만 지정은 되지 않았다며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해 혼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밟은 행정 절차 역시 주택국장의 전결 사항이었다며 개입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처가 쪽도 시책에 협조한다는 입장으로 강제 수용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한 것이라며 엄청난 이득을 봤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한 MB와 내곡동 개발은 노무현이 한 거라고 말한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과 교묘한 사익 추구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또 시장 재직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있는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는 주장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주택국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비판받아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본인이 신고한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고 해명하시다니요. 거짓 해명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거짓 해명을 반복하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여당으로서는 계속해서 오세훈 후보의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는데요. 단일화에 나선 여야 후보들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단일화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두 번째 토론에서 LH 사태의 해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권에 비해 흥행성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른바 부동산 감독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모처럼 토론이 달아올랐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하는 건 마치 전 국민을 잠재적인 피해자로, 잠재적인 이제 말하자면 범죄자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이런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전 국민을 범죄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자본시장에 있는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을 범죄시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한창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안 후보, 오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 같다면서 자신을 향해 토론도 못한다고 비판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저는 이건 후보 뒤에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후보 그런 뒤에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후보 뒤에 상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뭐 듣는 분들은 상황. 네, 상황. 그래서 후보께서 뭐 저랑 합의한 것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서로 1대1로 만나면서 호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본인 의지로만은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게 우려됩니다. 그 상황은 김종인 위원장입니까? 예, 이러자 바른미래당 시절 안 후보와 한솥밥을 먹었던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안 후보를 향해 여자 상황제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안 후보가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안 후보를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다는 말은 들어봤느냐고 썼습니다. 바로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 안 후보를 돕던 사람들이 여자 상황제의 존재를 암시하며 떠나갔던 것을 잊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야권의 분위기를 소개하다 진행자의 지적으로 발언을 급히 정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작년 총선 한 달 전에 코로나19로 야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야권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작년 총선 직전에 코로나19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야권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안 대표가 서둘러 말을 고쳤지만 민주당은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야권의 꽃놀이패 정도로 취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발언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말실수를 줄여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달 넘게 300~400명대에 머물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서 방역의 고삐를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봄철 인파가 몰릴 백화점이나 쇼핑몰, 도매시장 등 30여 곳을 정해서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인파가 몰리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으킨 더현대 서울백화점. 앞으로는 이용객이 30%로 감축되고 차량 이부제와 승강기 탑승 인원 제한 조치도 내려집니다. 이 밖에 밀집 우려가 높은 서울 시내 공원과 백화점, 도매시장 등 30여 곳에 대해 앞으로 2주간 방역수칙 관리가 강화됩니다. 줄서기가 되게 중요한 지나치게 밀집되는 매장형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이 줄 설 때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것이고 또 그동안 방역 위반 신고가 반복됐던 업소 400여 곳은 지자체 소속 신속대응팀이 매주 2차례 현장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 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근로자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채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해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도권 신규 환자 수를 200명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유행 통제는 전국의 코로나19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인 상황으로 3차 유행을 재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 정부가 방역 대응을 2주 단위로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들어오신 말이 앞으로 2주가 고비입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결국은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이제 실효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세부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위기의식을 높이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넓게 퍼져 있는 현재의 유행 상황을 인정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유럽에서 혈전 생성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잇따라 중단하자 우리 방역 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의 조사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휴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는 백신을 맞은 뒤 혈관 안에서 피가 굳는 혈전이 생성된다는 우려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와 관련해 이 백신과 혈전 생성과의 연관성은 확인된 사례가 없다면서도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신에 대한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기구 유럽의약품청은 긴급하게 18일 날 회의를 개최 계획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예정이고 현 단계에서 접종 중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의약품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접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 대상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상당한 만큼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해 백신 휴가 제도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당국이 백신 접종자 1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8%가 예방접종 후 불편감을 호소했습니다. 호소 증상은 접종 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감, 두통, 발열 순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감은 자연스러운 면역 현상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하도록 당분간은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안전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순야 스와미나탄 세계보건기구 WHO 수석 과학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부 접종자에게 혈전이 형성됐다는 보고가 잇따라 나온 것과 관련해 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혈전이 발생할 비율이 일반인 사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보다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속 접종할 것을 당분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ould, for the time being, recommend that countries continue vaccinating with AstraZeneca, but we will have more updates tomorrow or at any time when there is a change in this recommendation. 그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보고로 일부 국가들이 이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사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됐다는 점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행이라며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효과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WHO의 백신 안전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면서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오늘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문위원회를 통해 WHO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어제 오늘의 기사를 보시죠. 우리나라가 GDP 규모로 세계 10위를 다시 탈환할 수 있겠다. 잘하면 9위도 가능하겠다 하고 하는 겁니다. 주요 국가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미국, 중국, 일본으로 가서 한국, 캐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나라의 차이가 상당히 좀 딱 붙어서 좁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망치로 본 명목 GDP의 순위입니다. 맨 처음에 전망치가 나온 다음에 잠시 후에 속보치가 나오고 잠정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확정된 실적치가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은 전망치입니다. 아직은 전망치니까 우리가 10위일까 아니면 잘하면 9위까지도 가능할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명목 GDP, 실질 GDP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명목 GDP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생산한 재화가 얼마나 크긴가를 그때그때의 가격을 곱해가지고 덩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실질 GDP는 뭐냐?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따져서 변화가 어떻게 빠르냐 느리냐, 성장이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를 100으로 기준으로 쳐서 변화를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19년도 100에서 20년도에 98.9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해는 이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 떨어졌지만 그래도 빨리 올라오는 편이고, 일본은 많이 떨어졌는데 올라오는 게 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뒤처지죠. 프랑스는 워낙 많이 떨어져서 타격을 지금 회복하는데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떨어질 때 이 정도만 떨어지지 않고 일본 있는 데까지 뚝 떨어졌다 하면은 이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데, 이럴 때 바로 명목 GDP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1조 한 6,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천조 원 되는 거죠. 한 5% 차이 나니까 2천조 원의 5%면은 90조 원에서 100조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이 바로 경제고 코로나 방역이 국가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는 더 잘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정부에게는 국민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제발 긴급 재정을 좀 더 넉넉히 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작품상을 포함해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는 한국인 최초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먼저 김선희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된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기생충에 이어 또 한 번 한국 영화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음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가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영화계도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골든글로브 시상에서는 영어 대사가 50%가 안 된다는 이유로 외국어 영화상 수상에 그쳐 논란이 됐습니다. 아카데미는 마치 그것을 의식하듯 미나리를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본상 후보에 올렸습니다. 특히 미나리의 스티븐 연과 윤여정은 한국어 대사로 각각 나무주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No, never ever even dreamed about it. No, it was just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hat story. So not to me. 지난해 아카데미 92년 역사 최초로 비영어 영화로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도 연기상 후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연기 부문에서 주요 부문에 후보가 됐다라는 건 영화 자체가 미국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전폭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윤여정은 여우조연상을 놓고 올리비아 콜맨,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과 경쟁하게 되는데 수상한다면 아시아계 배우로 역대 2번째입니다. 스티븐 연도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한국말이 서툰데도 깊은 내면 연기를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고민하는 모습들을 잘 잡아냈고요. 또 그것을 가족 속에서
이 현대 남성들의 심리들을 잘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연기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나리가 아카데미 투표권을 가진 미국 감독과 제작자, 배우 조합이 발표한 최고상 후보에 올랐다는 점도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시상식이 이어지는데 결과에 따라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미나리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받는 등 한국 영화사에 또 다른 기록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골든글로브를 포함해 전 세계 영화제에서 91관왕을 거머쥔 영화 미나리가 올해 아카데미의 작품상, 각본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예, 또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 후보에 지명되며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근데 평론가들께서 피해갈 수 없는 질문. 얼마나 예상을 하셨습니까? 몇 개 정도? 6개까지는 예상을 못했고, 근데 처음에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 유력하다, 후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당시에 제가 글로 썼던 것이 여우 조연상 후보 그 이상일 수 있다. 다른 부분도 더 후보에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글로 썼었는데, 왜냐하면 요즘 미국의 분위기가 그 유명한 대중 예술상 시상식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작년부터 소수자에 대해서 더 관대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그 소수자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 워낙에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 내세우면서 문화예술계에서 반발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그 이민족계 영화라든가 이런 거에 상을 더 많이 주려고 할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무렵에 가장 뜬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나리가 한국계 이야기다 보니까 어쩌면 이번에 바람이 불어서 아카데미에서 좀 많은 후보를 지명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는 했었죠. 예, 6개 부문까지는 예상을 못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소수자 이슈 말고 또 어떤 점이 미나리가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민자 이야기거든요.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부부가 정말 고생하면서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결국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잘 내리는 식물 미나리를 상징으로 해서 영화에서 표현한 건데, 이 이민자 이야기가 바로 미국의 이야기니까 미국의 정체성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렇죠. 하죠.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이민자가 힘들어서 정착하는 이야기에 모두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영화 속에 보면 그 기독교적인 배경도 좀 상당히 나오고, 그리고 이 영화가 땅을 개척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의 건국 신화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미국 평론가들이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개척 시대를 거쳤던 미국인들의 향수를 뭐 건드리는 그런 어떤 코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골든글로브 때는 아니 이게 왜 본상 쪽으로 안 가고 외국어 영화상으로 가는 거야? 이제 이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종차별 논란을 이제 그때 불러일으켰었고, 또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나름대로 이게 미국 영화야, 한국 영화야. 이제 우리도 그런 이제 논란을 겪기도 했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논란의 여지가 없고 미국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고, 다만 미국에서 제작됐는데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죠. 한국어가 많이 등장하고. 그런데 미국이 원래 본토인이 거의 없잖아요. 어디게 다 외국에서 건너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아무리 외국어가 많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야기인데 왜 이거를 외국어상을 주느냐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고, 제가 골든글러브 수상 결과를 보면서 외국어상 주는 거 보면서 아카데미상 수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골든글러브가 미나리의 외국어 영어상 주면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카데미상은 우리는 골든글러브 반대로 가서 좀 이렇게 시상식에 위신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아카데미가 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후보 지명한 거 보니까 아카데미가 미나리에 외국어 영화상, 국제 장편 영화상이거든요. 외국어 영화상 그 후보에서 제외한 거예요. 빼버렸어요. 그냥 뭐 작품, 감독, 각본 이런 것만 지명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는 골든글러브 반대로 가겠다, 이 의지가 좀 더 강하게 천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작년에 기생충이 작품 감독 이런 거 받으면서
배우상은 못 받았는데 예. 그때 좀 뒷말이 있었거든요. 예. 아카데미가 작년에 그 뒷말 들었던 걸 요번에 해소하려고 하지 않을까, 연기상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 거죠. 예, 연기상 이제 수상 가능성이 윤여정 씨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인 최초로 연기상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요. 먼저 소감 들어보시죠. She said, "Wow, you are nominated." So she was crying. I didn't cry. So I felt like a numb. So I just hugged her and in my living room. No, never ever even dreamed about it. No, it was just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he story. So not to me. Because I'm in quarantine, so everybody wished to come here, but there's no way to come here. So Ina and me will celebrate together. But problem is Ina cannot drink any alcohol. So I need to drink by myself. 예, 할머니 역할을 맡은 윤여정 씨의 소감 들어봤습니다. 좀 덤덤하다고 해야 하나요? 쿨하다고 해야 하나요? 뭐 후보 지명된 것 자체만으로도 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인뿐 아니라 우리 영화사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의 존재감이 사실 서양 사회에서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예. 그런데 최근에 방탄소년단, 기생충, 그리고 윤여정 씨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서양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유명한 상에 상을 받는다거나 후보가 된다거나 이러면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제고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계 영화인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서구에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계가 서구에서 활동할 때 그동안 받았던 어떤 조건, 처우 이런 것도 앞으로 더 개선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설사 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 앞으로 제3, 제4의 또 다른 한국 영화 또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든가 그런 인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깔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고 보니까 남자 주연을 맡았던 스티븐 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또 주연상 후보에 올라간 거죠. 사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물론 뭐 양부모인지 한쪽 부모인지 뭐 여러 가지 좀 종류는 다릅니다만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꽤 있는데 나름 의미가 있겠어요. 예. 한국계도 한국계고 스티븐 영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계 최초로 남우주연상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소수자 이슈, 인종 이슈 이런 걸 계속해서 문제를 이제 거론하고 특히 문화예술계가 거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많이 취하지만 주로 그것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제 그 인권 개선이 이루어져 왔던 거죠. 약간 아시아계는 뭐랄까 소외된 존재, 잊혀진 존재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뭐 윤여정 씨라든가 스티븐 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하게 되면 한국계 지위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전체도 더 미국 사회 주류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아카데미가 골든 글로브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시상식의 권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미나리에 좀 상을 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갈 길이 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영화 산업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딱 동의하는데 갈 길이 멀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나라 기생충 상 받고 방탄소년단 외국에서 활약하고 이러니까 여러 매체에서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게 K 콘텐츠가 세계를 정복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 아직은 지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터넷 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른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한국의 국력에 비하면 아직 말씀하신 대로 갈 길이 멀고 인정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한국 콘텐츠가 뭐 대중적으로는 최근에 드라마 중심으로 인기를 얻을지 몰라도 영화가 완전히 예술적으로 인정받은 정도가 우리 국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언론 매체들이 보도하는 게 굉장히 도취되는 식으로 보도가 나와서 그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상업적인 성공하고 예술적 성취는 또 다른 거거든요. 아하, 근데 예술적 성취는 이게 또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업계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좀 이렇게 뭐랄까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뭔가 국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우리 예술 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국가 주도로 나가다니까 관변으로 또 쓸려갖고 딱딱해지거나 이상해지기 쉽고 또 반대로 뭔가 좀 지원 좀 제대로 해달라 그러면 실적 위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이번엔 좀 제대로 반성하면서 좀 좋은 후원과 지원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3살 여아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내일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경찰이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를 구속했지만 열흘 동안의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40대 A씨는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먼저 구속된 자신의 20대 딸이 낳은 딸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A씨와 숨진 채 발견된 아이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A씨가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었습니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도 A씨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으려고 A씨 주변인 여럿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일치한다는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A씨 딸이 실제로 낳은 아이를 찾는 수사도 단서를 찾지 못해 바꿔치기 의혹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동대상 범죄인 만큼 피의자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일부 방송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와 A씨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될 수는 있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그 부모에 관련된 신원도 경찰에서 이건 분명히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살펴는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수사는 일단락되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베이징을 강타한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지만 강한 바람 덕분에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뿌연 먼지층이 만들어졌습니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가 증가해 가시거리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옅은 회색 장막에 가려진 듯 도심 전체가 흐릿합니다. 중국 북동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된 겁니다. 맑은 날씨만 생각하고 외출한 시민들은 남산에서 보이는 모래먼지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환해서 이렇게 남산까지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황사가 매우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서도 그 건강에 괜찮은지 염려가 됩니다.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을 비롯해 충남, 홍성, 광주, 대구, 제주 등 전국에서 올봄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미세먼지 일최고 농도가 서울 구로구는 184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경기 김포 월곶 276, 대구 태전동과 강원 정선, 전남 장흥, 경남 진주는 무려 300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경남 남해는 미세먼지 경보가, 그 밖에 경기와 충남, 남부 내륙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황사 상황이 베이징처럼 최악으로 치닫진 않았습니다. 바람이 강해 짙은 황사가 대부분 상층으로 지났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바람이 무척 강해 짙은 황사는 대부분 높은 상공으로 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2015년과 2016년처럼 황사 경보가 내려질 정도의 심한 황사가 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황사가 강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정도 더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기압골과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올봄에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좀 적은 수준의 황사가 예상돼 앞으로도 두세 차례 정도 갑작스러운 모래먼지의 공습이 더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다가오고 있는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렸는데 5633님, 정말 시민의 의견을 들어줄 시장이 나왔으면 합니다. 서울과 부산시장으로 누가 될지 기대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2813님,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 미나리 아카데미 후보 오른 거 소개해드렸는데 2369님, 윤여정 씨 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수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하루 평균 850톤이 쏟아져 나오고 썩는 데는 500년이 걸리는 게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함께 고민해 주시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